리포트 같이 보기와 함께 하시면 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유익하게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 IR협의 리서치센터 이원재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넥스틸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 주실 텐데 이름에 뭐 이미 어떤 업종에 속하는 기업인지 잘 나타나 있기는 합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뭐 스틸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제 철강 회사일 것이고요. 네. 강관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빅4 강관 기업인데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 세아제강이나 휴스틸 그리고 현대제철 지금은 이제 분사가 돼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현대스틸 파이프라고 그 업체에 이어서 이제 국내 4위권의 강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포트 제목을 수익성, 성장성, 그리고 배당 매력을 겸비한 빅4 강간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제목에서도 이제 투자 포인트가 다 드러나잖아요. 네. 일단 기업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출 중심의 강관 제조업체인데요. 우리나라 강관 업체들이 대부분 그 수익성을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수출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보통 한 5, 60% 정도의 수출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체 매출에서. 근데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거의 75%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 강관 업체 중에서도 그리고 철강 업체 중에서도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수출은 또 미국으로 에너지 관관, 유정용이라든가 송유관으로 이렇게 대부분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상당히 높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설립돼서 올해 35주년 정도 됐는데 특이한 점은 뒤늦게 상장했어요. 지난해 8월에 상장을 했고 지난해 8월에 상장한 최초의 코스피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상장한 시기는 사실상 좋지는 못했어요. 작년 8월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었었고 특히 강관이 미주 지역으로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그런 시추 활동이라든가 그런 경제 지표들이 중요한데 리그 카운트라고 해서 이제 시추 활동에 들어가는 그런 카운트, 그러니까 시추 공수죠. 이제 줄고 있었고, 또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강관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드라마틱하게 빠졌거든요. 거의 고점 대비, 22년도가 고점이었는데,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정도 강관 가격이 빠지는 바람에, 이 넥스틸뿐만이 아니라 국내 강관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시기는 그다지 좋진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강관 빅4인데요. 포항하고 경주에 이제 그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22만 톤의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설비 투자가 끝난 게 이제 경주 1공장에 대구경 강관 투자를 지난해 7월에 마무리를 해서 준공을 했거든요. 그동안은 이 넥스틸이 종합 관광업체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었던 게 16인치 이하 중소형 구경만 그동안 생산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대형 프로젝트라든가 뭐 해상풍력이라든가 이런 큰 구조물에는 이제 그 납품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난해 아시아에서 최대 구경인 26인치 그리고 국내 유일한 그런 사이즈까지 이제 파이프 외경을 늘리는 그런 투자를 지난해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한 6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스파이럴이라든가 롤밴딩 강관을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24년, 25년도까지 이렇게 완료가 되는 투자인데요. 이게 끝나면 지금까지는 26인치까지였는데 그 이상 즉 이제 센치로 말하면 한 60cm 이상 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에도 들어갈 수 있는 대구경 강관. 예를 들면은 뭐 중간에 사람이 서도 더 큰 뭐 3m, 5m짜리 큰 외경의 그런 파이프를 한다거나 네. 뭐 해상 풍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큰 대형 건물에 들어가는 그런 강관 파일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큰 그런 강관들을 지금 생산할 수 있는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25년도에 완료가 되면 캐파는 현재 122만 톤에서 25년 하반기까지 145만 톤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 비중을 보면 유정관이 48%,
송유관이 20%, 그리고 일반관이 뭐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유전관, 송유관은 대부분이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에너지 관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7, 80% 이상이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에너지 관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국내 유전관 미국 수출 쿼터가 있는데요. 그게 한 47만 톤 정도 되는데 세아 제공과 더불어서 넥스틸이 국내 빅4 네 번째 업체이긴 하지만 수출 비중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사이즈에 비해서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마진율도 다른 기업들보다 더 높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넥스틸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들었는데 강관 업체다 보니까 이제 이쪽 시장의 동향을 잘 아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미국 쪽의 움직임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일단 강관 산업에 대해서 동향을 간략히 좀 짚어드리면 제가 1년 전에 이미 세아제강이나 휴스틸을 통해서 이제 강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 국내 강관 생산량은 한 468만 톤 정도 됩니다. 캐파는 900만 톤에서 한 10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생산량은 우리나라 조광 생산량으로 보면 한 6600만 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7% 정도가 강관 생산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수가 지금 한 300만 톤 정도 이 차트에서 보시면 300만 톤 정도가 깨졌는데요. 내수는 거의 60% 이상이 건설용 구조관으로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다시피 건설 부분이 좋진 않다 보니까 특히 선진국으로 발전할수록 이 건설용 수요는 줄어들게 마련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강관업체들은 부족한 내수를 수출로 만회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사용해 왔는데요. 어쨌든 지금 내수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로 만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출은 트럼프 정부 때 2018년도에 미국이 대대적으로 이제 무역 규제를 하면서 무역 확장법 232조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수입하는 물품이 미국 경제의 안보에 위해가 된다 해가지고 이제 수입산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입하는 철강제에 대해서 25%의 고유관세를 우리가 이제 부과받을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협상을 어떻게 했냐면은, 고유관세를 부과받는 대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의 물량의 70%만 팔아라. 이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년간에 이제 미국에 판 강관 물량의 70%를 부과받은 거죠. 수출 쿼터로. 그러고 나서 그 동기간에 우리나라 그 업체들이 수출한 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레퍼런스를 토대로 그대로 이제 그 비중만큼 쿼터를 부여를 받은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으로는 강관의 수출 쿼터가 103만 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기별로 보더라도 분기에 30만 톤 이상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쿼터를 지금 부여받은 업체들이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넥스틸이 유전관 분야에서는 가장 높은 쿼터를 부여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468만 톤 중에 지난해 이제 수출된 강관이 한 180만 톤 정도 되고요. 그 중에 미국으로 나간 게 99만 톤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의 물량이 이제 미국으로 나갔고, 그거는 거의 다 유전관과 송유관, 에너지 관관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미 수출 관관의 87%가 유전관과 송유관이고, 유전관의 경우에는 세아제강과 그리고 넥스틸이 전체 수출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더라도 2017년까지는 이 수출이 상당히 높았는데, 미국으로 수출 물량이 그 당시만 해도 200만 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03만 톤으로 지금 캡이 지금 씌워진 상황이라서 지금 수출량을 보시면 정확하게 수출 쿼터제 물량만큼 지금 줄어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정관과 송유관 쿼터가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은 103만 톤 중에 유정관은 47만 톤, 그리고 송유관은 43만 톤, 그리고 일반관은 나머지 기타 10여만 톤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정관을 이제 영어로는 이 OCTG라고 이 업계에서는 부르고 있거든요. 네. OCTG를 보면은 글로벌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미국의 그 비중이 상당히 중요해졌거든요. 아무래도 LNG 분야에서도 러시아가 이제 유럽으로 수출을 못 하다 보니까 해상 그 물동량이 상당히 늘었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IRA법에 의해서 향후 10년간 이 에너지 투자 부분이 상당히 이제 투자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1년도 기준으로는 미국의 OCTG 그 수요가 350만 톤 정도였는데, 그게 자꾸 넘어가네요. 네. 그게 22년도에 570만 톤, 그리고 23년도에 670만 톤까지 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그 전 세계 그 OCTG 수요 비중을 보더라도 20년도에는 25%였는데요. 그게 지난해 42%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에너지 관광 부문에서, 특히 OCTG 부분에서 미국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보시면 미국이 지난해 수입한 게 218만 톤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100만 톤 정도를 우리나라 산을 수입한 거잖아요. 그리고 OCTG 같은 경우에는 이제 47만 톤이니까 미국의 수요의 거의 21%, 수입 수요의 21%를 한국산이 차지를 했고, 그게 이제 수입 1위다. 한국산이 수입 1위인데 세아제강이나 넥스틸 같은 경우는 수출 1위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수입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업체 중에 가장 많은 유정관 물량을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 부분에서 가격인데요. 네. 가격이 아까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1년도하고 22년도가 상당히 호황이었고 22년도가 정점이었는데요. 이 관광업체들의 그 수익성이란 것은 결국은 원가와 제품 가격 사이의 그 마진 스프레드로 정해지는 겁니다. 관광뿐만이 아니라 모든 철강업체들이 마찬가지죠. 관광 같은 경우에는 주요 소재가 열연입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또 수입산으로 구매하는 열연인데, 열연 가격은 지금 뭐 한 8, 90만 원? 10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톤당. 근데 보시면 이 수출하는 관광 가격, 즉 에너지 관광인 유정관과 송유관은 높을 때는 이게 뭐 300만 원도 하고 막 이렇게 고가였거든요. 지금 현재도 관광 가격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미국으로 수출하는 관광 가격은 2~3배가 높습니다. 즉 모든 업체들이 열연 소재를 포스코로부터 싸게 가져와서 원가 경쟁력은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원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수출을 많이 할수록 그 수출 제품 가격 ASP가 2배, 3배 높다는 거죠. 얼마에 파느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좋다.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철강 업종에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수출하는 물량이 그렇게 수익성이 좋지 않았어요. 이런 고부가 에너지 관광이 아니라 일반 강제였다면 굳이 내수가 더 수익성이 좋은데 내수로 팔 수 있을 만큼 팔고 나머지를 수출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포스코의 그런 판재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지금은 거꾸로 이 에너지 관광인 경우에는 국내는 거의 다 건설용이다 보니까 관광 가격이 100만 원 이하예요. 근데 수출하면은 그게 2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더라는 거죠. 물론 그 관광 수출 가격이 지금 떨어지면서 수익의 변동성도 이제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도 관광업종에, 특히 수출을 많이 하는 관광업체들의 수익성은 철강업체 중에서는 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빠져 있지만 그나마 기회 요인인 것은, 그나마 이 빠진 가격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빠져 있고요. 지금 실적이 나오는 것은 이미 가격이 하락한 부분을 감안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평균 환율이 한 1,300원 정도 했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유정관 가격도 지금 2, 3월을 지나면서 요즘에 국제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네. 있잖아요. 중동 불안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이 에너지 또 프로젝트, 이 투자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유증용 가격도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으로만 보더라도 저점에서 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니, 리포트에 수익성, 성장성, 배당 매력, 투자 포인트를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성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들었고, 그 외에 뭐 또 성장성, 이제 배당 매력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어떤 것들이 더 있나요? 지난해 이 업체의 영업이익률이 25%를 기록했습니다. 이 25%라는 것은 포스코도 내기 힘든 이익률이고요. 네. 철강업 중에서 나오기 힘든, 어찌 보면은 광산업체에 가까운 이익률이에요. 이게 가능했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더 높은 가격에 수출 비중이 얼만큼 늘어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차별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 넥스트리하고 세아제강, 휴스트레이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수출 비중이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넥스트는 73.7%를 지난해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아제강이 지난해 54%, 그리고 휴스트리 59.8%, 거의 60% 정도 수출 비중을 기록을 했는데, 이 오른쪽에 영업이익률 차트를 보시면, 네. 자꾸 넘어가네요. 네, 보시면 이 수출 비중의 높낮이랑 이 영업이익률의 높낮이가 거의 일치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수출 비중의 차이 때문에 그대로 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동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가 결국은 수출 비중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미국으로 나가는 그 쿼터를 잘 배정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이 업체가 관광업종에서 넘버 4인데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2017년 사이에 그 결과치, 수출했던 그 결과치 레퍼런스를 가지고 쿼터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27년도 기준으로 넥스트리 수출 1위였거든요. 유정관에.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수출 쿼터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가 전체로 보면 수출 쿼터가 70%로 이렇게 제한받았던 것은 나쁜 일이지만, 안 좋은 결과지만, 이 업체로 보면은 쿼터 안에 가장 많은 물량을 지금 배정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6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미국에 팔아먹을 수 있는 물량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 다른 업체들은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물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물량만으로 보면은 성장 여력이 제한돼 있다는 거잖아요. 캡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성장은 안 하는데, 이 계속 에너지 안보가 강조되고 있고 계속 미국의 수출 때는 LNG라든가 그런 원유라든가 물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물론 지금은 가격이 빠져 있는 상황이 있지만 다시 올라갈 개연성이 높고, 계속 이 에너지 쪽에 투자가 계속 앞으로 또 한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보면은, 계속 미국은 철강제가 부족한 나라거든요. 거의 30% 가까이 수입을 하고 있고, 지금 유정관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가격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한국산이 메우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품질은 가장 좋다. 예.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에너지 관광 부분에서 이제 이 업체들이, 특히 넥스트리 이제 다른 업체 대비 아웃퍼폼할 개연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중소구경에서 대구경으로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가 지금 다변화되었다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이 업체를 종합강간사라고 부르기는 좀 부족했다. 왜냐하면 대구경이 없기 때문에 구색이 덜 갖춰진 거예요. 제품을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해야 되는데, 중소구경 16인치면은 1cm로 보면 40cm 정도 되는 그런 중소구경만 했었기 때문에 다른 대형 프로젝트에 나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대구경. 지금 하고 있는 투자는 거의 다 대구경이거든요. 지난해 경주 1공장 투자도 이제 대구경으로 35만 톤에 해당하는 캐파가 증가를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스파이럴, 이것도 역시 이제 열연을 소재로 쓰긴 하는데, ERW라는 것은 전기 용접 강관이거든요. 이렇게 열연을 잘라가지고 열연을 그대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거기를 용접하는 거예요. ERW는 그 외경이 확대되기가 어렵죠. 근데 스파이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열연 소재를 쓰는데 이걸 나선형으로 이렇게 꽈서 더 길게, 더 이제 그 파이가 더 외경이 크게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는 건데, 주로 이제 몇 미터, 26인치 이상 몇 미터까지도 확장할 수가 있는 그런 대구경 강관입니다. 요 스파이럴 투자가 이제 내년까지 한 5만 톤 정도 생산 능력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롤밴딩 강관은 뭐냐면은 소재가 열연이 아니라 후판입니다. 후판은 두껍잖아요. 네. 이 두꺼운 후판을 가지고 이제 그걸 롤 밴딩 기계가 있어요. 롤 밴더라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후판을 휘게 만들어서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안쪽하고 바깥쪽을 용접하는 그런 건데요. 거의 해상 풍력 보면 구조물이 엄청 크잖아요. 뭐 5m까지, 3m, 5m까지 엄청 큰데 그런 데를 타겟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대구경 후육강관을 이제 세아제강이라든가 현대스틸 파이프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동사도 그 부분에 이제 투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품 포트폴리오가 현재까지는 중소구경, 대구경으로 가면서 캐파도 현재 122만 톤에서 145만 톤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배당 매력인데요. 지난해 8월에 이제 상장을 하고 올해 첫 실시한 배당에서 배당이 시가 배당률이 9.8%나 됐습니다. 배당금이 700원인데요. 지금 주가가 7,000원 초반이잖아요. 지금도 주가가 변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똑같이 배당을 700원을 해도 9.5%예요. 와, 이런 배당률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철강 업종 네. 내에서 지금 가장 높은 네, 수준이죠. 배당 수준이고 여기 보시면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뭐 한 2% 정도 때밖에 안 되고요. 거의 1, 2% 정도. 왜냐면 이 철강 업종이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수익성이 낮죠. 수익성이 높지가 않고 또 투자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넥스틸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지난해 보면은 이익이 줄었잖아요. 영업이익이 2022년도에 1,800억대 하다가 지난해 1,500억대로 줄어들었고 EPS 순이익 줄었기 때문에 배당을 줄인다 한들 투자자들이 뭐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지금 투자도 한 600억에 가깝게 이게 스파이럴과 롤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위해서 재원을 키핑한다 하면은 굳이 배당을 늘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당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600원 하던 게 지난해 700원을 했죠. 그래서 올해도 수익성이 지금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매출은 좀 늘어나지만 영업이익 순이익은 줄어들 걸로 보이지만 절대 배당액이 뭐 700원 정도로 저는 이렇게 유지될 걸로 본다고 했을 때는 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대 이상 되는 그런 배당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다.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가만히만 갖고 있어도 배당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다 지난해 이제 자본 준비금으로 돼 있던 것을 임시 주총을 통해서 570억 정도를 이익잉여금, 배당이 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을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배당이 거꾸로 가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로서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당이 생각보다 쏠쏠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게 이제 입금이 되는데 상당히 이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매력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적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적이 아까도 그 가격을 보여드렸었는데 제품 가격이 아무래도 고점 대비 지금 절반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 연평균 ASP를 보면 지난해보다는 분명히 떨어져 있겠죠. 네. 하지만 물량이 늘어납니다. 물량이 지난해 이제 그 대구경 투자가 7월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그 경주의 대구경
공장은 하반기 정도만 가동이 된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게 이제 온기로 다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해 실적을 보면은 단가가 하락하면서 물량은 비슷했거든요. 판매량이 연간 한 35만 톤, 생산량은 40만 톤 정도였는데 판매량은 35만 톤 정도로 22년도에 비해서 비슷했거든요. 근데 매출액이 떨어졌죠. 7.4%가 감소했던 게 이게 가격 하락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업이익도 지난해 이제 1,500억대로 감소를 했죠. 이게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좀 줄어든 영향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 마진 스프레드가 여기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또 잘 안 보이네요. 천천히 써주세요. 네. 열연 소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제품 가격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난해 이 업체 사업 보고서를 보시더라도 지난해 연간 이제 평균 가격이 177만 원이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전년도는 191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판가 자체가 한 14만 원 정도가 떨어졌어요. 근데 열연 가격도 지난해 92만 원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전년도에는 104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연 원소재 가격도 한 12만 원 정도가 떨어진 거죠. 즉 열연 원소재 가격은 12만 원 떨어졌는데 제품 가격이 14만 원이니까 2만 원 더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마진 스프레드가 2만 원만큼 축소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진이 줄어들었는데 수출 마진으로 보면은 이 원소재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데 22년도에 그 차이가 그러니까 열연 가격 대비 수출 단가 차이가 거의 1,100불이나 났어요. 1,100불. 거의 뭐 150, 6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1톤을 팔았을 때 그만큼이 남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지난해 이제 780불 정도로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는 한 4,500불 정도로 이제 줄어든 걸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진 스프레드는 22년도를 고점으로 지난해 줄어들었고 올해 1분기도 보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어쨌든 지난해는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고 올해는 지금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하락을 했지만 Q의 성장, 즉 물량의 성장이 그거를 이제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지난해 이제 판매량이 35만 톤 정도였는데 올해는 그 경주 대구경 공장이 온기로 100% 가동을 하면서 물량이 한 50만 톤 가까이로 이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40% 정도 물량의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매출액이 올해 7천억을 처음으로 이제 돌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3% 정도 매출액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다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한 30% 정도 하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25%였는데 올해는 15% 정도로 이렇게 하락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수적인 추정이고요. 지금 네. 가격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은 지금은 가격이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상당히 높은 상황이 있고 환율이 추정치보다 상당히 높아 있는 상황이고 또 북미의 시추 활동이 또 늘어날 개연성이 있어서 만약에 리뷰 카운트가 증가하고 한다면 유정관이라든가 이제 송유관 가격이 또 올라갈 개연성도 충분히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게 2, 3월 지금 가격 수출 지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치 대비 오히려 조금 좋아질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25년, 26년이 성장 모멘텀이 더 본격화되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해가 거듭될수록 추가적인 이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구간일까요? 네. 밸류에이션이 이제 지난해 8월에 상장을 하고 나서 그때 11,500원 정도가 이제 공모가였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뭐 7,000원 초반이니까 뭐 한 30-40% 네. 지금 하락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올해 추정 실적 대비 이 PR이 2.1배입니다. 아마 방송하시면서 이렇게 2배 이렇게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너무나 싸고 지금 PBR은 0.4배인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정부에서도 밸류업 얘기하면서 이게 저 PBR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0.4배인데 이 저 PBR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이유가 있잖아요. 저성장 산업이거나, 그죠?
맞아요. 성장이 정체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수익성이 박하거나 뭐 1, 2%대 5% 이하거나 아니면 적자 발생 우려가 있거나 해서 이제 순자산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저 PBR 주로 평가를 받는데 지금까지 들으셨지만 이 업체는 수익성이 낮지도 않죠. 거의 제조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죠. 25%, 올해는 15%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특히 ROE로 보더라도 지금 PBR이 0.4배인데 이렇다고 하면 보통 ROE가 한 자리대일 경우가 많거든요. 뭐 10% 이내, 5% 언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업체의 ROE를 보시면 22년도 피크일 때 75% ROE가 그리고 지난해 35% 그리고 올해 내년 2년 평균으로는 18%, 19%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지금 코스피 평균이 한 1배 정도는 되거든요. 1배 정도 되고 ROE가 뭐 한 자릿대예요. 그러면 이 업체 ROE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두 자릿대, 지금 거의 20%에 육박하는데 이 정도라면 그냥 쉽게 생각하더라도 북밸류 1배 미만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낮다는 거죠. 보통은 1배, 2배까지도 받아도 무난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철강 업종 자체가 PBR이 상당히 낮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0.5배 뭐 언저리고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0.3배, 2, 3배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광업체들이 대부분 또 0.4배 정도 이내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종의 그 저평가에 어느 정도 동조화된 그런 영향이 있고 그리고 상장 이후에 이제 그 미국 수출 가격이 떨어지면서 같이 주가가 동행한 그런 영향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동종업체인 세아제강이나 휴스틸이 똑같이 PBR 0.4배에 PER 2배를 받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기존에 있었던 이런 대장주들이 이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업체도 동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아까 그 세아제강이나 휴스틸하고 비교를 해드렸지만 영업이익률이라든가 ROE 차이가 큽니다. 이 업체가 이 넥스틸이 수출 비중이 높으면서 지난해 그 세아제강이 대장주인데 영업이익률이 12%대였어요. 수출 비중은 뭐 한 50%대 되고요. 그리고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16%고 수출 비중이 60% 정도 됩니다. 근데 ROE 같은 경우에는 휴스틸은 지난해 뭐 7%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세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ROE만 보더라도 이 업체가 상당히 높죠. 지난해 35%에서 올해 뭐 18%.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 올해 내년 ROE 지금 컨센서스가 1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동종 업체 대비 밸류에이션은 똑같은데 수익성,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상당히 높죠. 이런 게 지금 주가에는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목할 포인트로는 지금까지 뭐 설명을 해드렸지만 업종 내 최상위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성장이 이제 중소형 위주로 정체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 대구경 지난해 경주 투자에 이어서 올해는 이제 스파이럴이라든가 롤뱅 투자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성장성이 이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시가 배당률이 9%대로 업계 내에서 가장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대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충분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네, 투자 요인, 그 리스크 요인으로 지금 그 쿼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출 쿼터가 2018년도에 지정이 돼서 지금 4년째 변동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또 이제 트럼프가 다시 네. 재선에 성공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무역 규제가 훨씬 더 강화될 수도 있고 또 국내 내부적으로도 이 수출 쿼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국내 4사 정도만 이 수출 쿼터를 물론 국내 4사 메이저뿐만이 아니라 중소업체들도 한 30여 개 업체가 수출 쿼터를 가지고 있지만 국내 4사의 비중이 83%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넥스틸이 세아제강하고 거의 절반을 유정강 같은 경우에 차지하고
4개사가 83%고 나머지 30여 개사가 이제 17% 정도만 차지하는데 네. 이 전체 그 생산 능력과 그 생산량을 보면은 지난해 460만 톤 관광 생산량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절반만 이 4사의 생산량이고 나머지 그 절반의 생산량을 또 이 중소업체들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00만 톤에 육박하는 캐파 중에 이 빅4의 생산 능력은 절반 정도에 달하고 이제 나머지 업체들도 거의 500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4개사의 수출 쿼터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머지 업체들이 유정관이나 성유관을 못 만드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 5위사 같은 경우가 이제 아주베스틸 같은 경우인데 그 업체도 충분히 이제 그 캐파와 그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데 계속 지금 뉴스를 내고 있거든요. 그 수출 쿼터를 재배분해야 된다. 왜냐면 나머지 업체들은 계속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나머지 업체들은 그럼 수출을 미국에 못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내수는 건설 쪽이 이제 계속 부진하다 보니까 마진이 되게 박하고 내수에서 계속 판매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금 없는 거죠. 결국은 수출로 나가야 되고 그 수출 시장이 미국에 열려 있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쿼터를 재배분해야 된다. 이런 그런 시장의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게 이제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재배분된다 그러면은 기존의 쿼터를 제대로 배분받고 있는 업체에게는 리스크 요인 아니냐 이렇게 네. 짚어드린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미국으로 나간 그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 메이저 업체들의 아성을 중소업체들이 뚫고 들어가기는 수출 쿼터가 계속 정해져 있는 이상 쉽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커터 재분배에 대한 변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수익성 높고 성장성 보장되고 여기에 이제 높은 배당 매력까지 갖춘 넥스틸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원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IR 협의 리서치 센터의 정말 소중한 콘텐츠입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이번에는 이세롬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알아볼 기업이 와이솔인데 네. 휴대폰 부품 기업으로 네, 맞습니다.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와이솔 기업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솔은 일단 모바일 RF 무선 주파수 솔루션 제조업체입니다. 2008년 6월 달에 삼성 전기로부터 분사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인 2010년도 9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생산 제품은 모바일 회로기판에 부착되는 소필터, 듀플렉서, RF 모듈인데요. 이 세 가지 부품 모두 이 스마트폰이 다양한 통신 네트워크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 통신을 기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전방 산업은 스마트폰, 모바일과 전장인데요. 고객사별로 매출액 비중을 따져보면 연간으로 삼성전자 향으로 발생하는 매출액 비중이 50% 중반 정도 되고요.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 향으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은 4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의 매출 비중이 일부 매출이 나머지 전장향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큰 네, 기업임을 알 수 맞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또 뭐 갤럭시 S24가 네. 잘 팔린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 있고 기사를 통해서도 네, 네. 확인하고 있는데 요즘 스마트폰 시장의 현황은 네. 좀 어때요? 스마트폰 산업 현황 말씀드리면 우선 작년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의 수치를 보면 1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최근 한 3, 4년 동안 계속 역성장이 지속이 되었는데요.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대비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좀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카운터포인트라는 시장조사 업체가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12억대로 좀 반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대별로 높은 출하량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저가형 스마트폰 그리고 프리미엄 스마트폰입니다. 저가형 스마트폰이 왜 그러면 올해 성장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완화가 되기 때문에 저가형 스마트폰 수요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600에서 $800에 이르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그럼 올해 왜 좋아집니까? 라고 여쭤보시면 말씀 주신 것처럼 AI 스마트폰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2017년도 이후에 글로벌 스마트폰에 대한 교체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최근 5년에서 6년 동안 뭐 카메라 스펙이 조금 좋아지는 것 말고는 의미 있는 그런 스마트폰의 뭐 패러다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작년은 이제 수치로 보면 2023년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51개월이죠. 4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에 삼성전자가 S24에 AI, 온디바이스 AI를 이제 기능을 넣어서 AI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는데 이 AI 스마트폰이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교체 수요의 자극으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 스마트폰 업계에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S24는 출시 이후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판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까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해왔던 애플의 아이폰 15 시리즈는 올해 상반기 AI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네. 부진한 흐름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와이솔만이 가지고 있는 투자 네. 포인트를 저희가 또 알아봐야 될 텐데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우선 와이솔은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비용 구조가 효율화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감가상각비 부담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와이솔은 2016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2017년도, 2018년도에 봤을 때 총 감가상각비가 400억 대에 불과했었는데요. 2020년에 총 감가상각비는 500억 중반을 돌파했고요. 2022년에는 600억 정도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가상각비가 확대가 되면서 이 회사가 지금 수익성 부진이 불가피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16년부터 지금 캐파 증설이 되었던 그 설비 투자들이 유형자산 설비 내용 연수가 5년으로 상각이 되고 있는데 이 5년이 지나면서 상각 처리가 완료가 되고 있는 설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회사의 감가상각비 부담이 완화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회사의 감가상각비 부담이 눈에 띄게 좀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4년 연간으로 봤을 때 총 감가상각비가 43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럼 작년 대비해서는 약 100억 원 정도가 축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가상각비의 95% 수준을 지금 매출 원가성 비용으로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작년 대비해서 100억 원 정도의 감가상각비가 축소된다라는 점은 매출 원가율이 드라마틱하게 작년 대비해서 개선될 수 있다라는 지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주요 원재료인 IC 부품 내재화율이 상승하면서 매입 원가 효율화가 올해 극대화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솔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RF 모듈인데요. 이 RF 모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스위치, LNA, PA와 같은 IC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 회사가 IC 부품을 모두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듈에 필요한 IC 부품을 지금까지는 독일, 일본과 같은 글로벌 팬리스를 통해서 수입을 통해서 조달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서 와이솔의 최대 주주인 대덕이 100% 갖고 있는 에날랩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와이솔이 필요한 IC 부품을 지금 조달을 하면서 부품 내재화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부품 내재화율이 IC 부품 내재화율은 60%에 달했고요. 올해에는 80%까지 좀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원가 대비해서 이 IC 부품 매입 금액이 2021년, 2022년 정도에는 20% 가까이 나왔던 반면에 2023년에는 내재화율이 60%까지 올라가면서 매출 원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 4% 수준으로 대폭 축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 대비 내재화율이 더 개선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부분은
2024년부터 고부가 신제품 출시에 따른 성과가 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Y솔은 지금까지 소필터를 주력으로 생산을 해왔고요. 매출액의 50% 가까이가 이 소필터에서 발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필터가 주로 LTE 주파수 대역을 커버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모두 5G 주파수를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 5G 주파수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소필터가 아니라 보호 필터라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호 필터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은 무라타 아니면 퀄컴의 자회사인 RF360과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지금 5G 대역의 그 부품을 좀 다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Y솔이 지금 국내에서 가장 이 IC 부품을 생산을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LTE 대역에서만 그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5G 대역 커버를 하기 위해서 보필터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개발을 완료했는데 생각보다 기술력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지는 않아서 양산 제품을 확보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지연이 되어 왔고요.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보필터만큼은 아니지만 보필터가 해당하는 그 역할의 일부를 대응할 수 있는 HS 필터를 2021년도에 개발을 시작을 해서 2022년부터 5G 시장을 일부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 HS 필터가 이 회사가 주력으로 생산해왔던 소 필터와 공정상으로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좀 빠르게 채택되고 있는 기종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2022년도에 이 HS 필터가 1개 기종의 스마트폰에 채택이 되었다면 2023년에는 4개 기종, 올해에는 10개 기종 이상으로 채택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S 필터 매출액은 작년에는 80억 원 수준에 그쳤다면 올해에는 300억 원 이상으로 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HS 필터는 ASP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품 믹스가 이제 개선된다. 그래서 올해 추가적으로 좀 영업이익률이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용 구조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인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고 IC 부품의 내재화를 통해서 그리고 HS 필터 연구 개발의 성과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을 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실적은 네.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은 거예요? 네, 올해는 좀 실적 턴어라운드의 원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실적 추정치를 말씀드리면 연간 매출액은 4,110억 원, 영업이익은 259억 원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정도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90% 이상 좀 빠르게 90% 이상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별 매출액 전망을 말씀드리면 소필터는 2,2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필터 모듈 같은 경우에는 1,8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6%포인트 개선된 6.3%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1분기 매출액은 1,000억 원 초반, 영업이익은 70억 원 가까이 좀 도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또 실적의 관전 포인트는 투자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HS 필터 매출액이 얼마나 확대가 되는지 가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HS 필터 매출액이 좀 작년에는 이제 플래그십 위주로 들어갔었는데 플래그십 모델뿐만 아니라 보급형 모델에도 올해는 좀 많이 확대가 되면서 HS 필터 매출이 올해 빠르게 확대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한 점도 2024년 실적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실적 개선 여부에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Y솔의 기업 가치는 어떻게 네. 보세요? 올해 그 전망치 기준으로 지금 주가가 뭐 PER로 한 9배 정도 수준인데요.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 그리고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2022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2023년의 평균 PER 배수가 13배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의 주가는 좀 히스토리컬 PER 밴드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Y솔의 주가가 2021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장기간 정체되어 있었죠. 그래서 외형 성장에 대한 그 상방이 막혀 있었는데 가동률이 계속 하락해왔고 고정비 증가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악화가 굉장히 21년부터 작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당연히 영업이익률 악화가 되면서 주가랑 밸류에이션도 축소가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일정을 앞두고 좀 회사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가시성이 좀 명확해지면서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주가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사실 AI 스마트폰이 지금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Y솔이 집중하고 있는 HS 필터와 같은 고부가 RF 부품이 더욱 돋보일 수 있는 시기를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로컬 디바이스에서 직접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실시간으로 빠른 반응 속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고효율의 RF 부품과 필터 장착이 필수적이고요. 이제는 스마트폰 시장이 AI 쪽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 제품인 HS 필터와 RF 모듈을 만들고 있는 Y솔의 중장기 성장성이 더욱 돋보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이제는 네. AI를 빼놓고 논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기업 가치 상승 여부 잘 확인해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리스크로 보는 요인 있을까요? 우선 지금 연초 이후에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수요가 기대치를 계속 상회하면서 시장에서 올해 완전히 글로벌 스마트폰은 반등세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기 변동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수요 전망이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전쟁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복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뭐 전방 수요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수요가 둔화된다면 사실 Y솔은 매출액의 90% 이상이 다 스마트폰 부품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뭐 상반기를 하회할 수 있다라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에 채택되고 있는 RF 부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하권 로컬 업체들이 시장을 많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하권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필두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저가 스마트폰 위주로 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흘러간다면 Y솔은 수혜를 조금 덜 볼 수 있다. 그래서 올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하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기가 시기인지라 각국의 경제 상황들도 좀 잘 보면서 투자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Y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세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